실거래가 근처에서 매물을 막 내놓잖아요. 네.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 100% 상승합니다. 상승을 한다고요? 네네.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어찌됐든 대출 규제라든지 레버리지 못 쓰게 다주택자들은 하고. 지금 수요자들이 없단 말이죠. 네네네. 그럼 이제 무주택자들 위주로 이제 수요자가 형성이 됐는데 네. 무주택자들이 거의 2000년 말부터 2000년 초반까지 네. 대량 거래가 일어나요. 그때. 예. 그러면서 매수자들이 대량 이제 사들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수요가 끝난 거죠. 예, 이 사람들이 또 사면 다주택자가 되니까 예,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 사람들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 무주택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항상 비율로 보면 한 35% 이상 벗어난 적이 없어요. 무주택자 가운데.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무주택자 가운데가 아니고요. 네네네. 무주택자 비율이 예,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무주택자 비율이 보통은 좀 많으면 한 40%대 후반 가고요. 네네네. 그다음 적으면 40%대 초반까지 내려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미만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율이 30%대 중후반까지가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 이 사람들은 그 집을 안 사거나 못 사는. 아예 안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이 사람들은 집을 안 사거나 못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약간 수요자 분모에서 빼버려야겠네요. 그렇죠. 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거를 수요자로 취급하면은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집을 절대 안 사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 세입자분이 있었을 때 그 임대차 3법 때 이제 그 세를 나가는데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샀어요. 그리고 전세가를 굉장히 올려주고 다른 집을 갔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오히려 저보다 부자였거든요. 예, 저보다 부자였습니다. 그건 확실했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분은 집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는 분들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수요자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잘 보시면 대량 거래가 2000년도 말에서 이제 대량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위주로 거래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살 사람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다 누적돼서 한꺼번에 이제 그 시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또 최근에 젊은 층까지 연끌을 해서 또 맞습니다. 미래 수요를 또 확 땡겨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 부담에 호가게 벌어졌지, 그 다음에 정책에 누르는 효과가 쌓여 있지, 거기에다가 이제 그걸 아주 이제 심하게 딱 두드린 게 대출 규제가 딱 이제 같이 맞물린 거죠. 그러면서 살 사람들의 여력을 확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이 완전 최바닥으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그 증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거래량 보니까 2월 거래량이 746건인가요?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1000건 이하로 떨어진 게 지금 사상 2006년부터 이제 거래량 집계를 한 게 2006년이 처음이거든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거래량이 가장 바닥이었을 때 비교했을 때 지금 이번이 가장 적은 거예요. 물론 2월은 뭐 영업일수가 적기는 한데 적기 때문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전에 걸 보니까 가장 적었던 게 1146건인가요? 같은 2월 달로만 놓고 봐도.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게 이제 746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들의 지금 여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분위기상 또 나타나는 게 대선 규제가 풀어주면 규제를 풀어준다는 지금 이런 시그널이 지금 이제 이제 시장에 지금 그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매수자도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 매수자들도 실제로 막 움직였어요. 보러 다녔어요. 근데 거래로 이어지지 않아요. 일단 지금 이제 심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심리가 왜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게 약간 지금 이제 시장을 조금 약세로 보시는 근거 중에 딱 하나가 될 테고, 그 다음 이제 정책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책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심리, 전세, 정책, 뭐 분양시장 이렇게 놓고 봤을 때 LTV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되면 뭐 풀어줄 거라고 하고 임대차 3법도 손볼 거라고 하고 공급도 공공, 그다음 민간, 뭐 재개발도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확실한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을 뭔가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위쪽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조건들이 갖춰진 것과 네.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은 것과 네.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건. 네. LTV를 풀어주잖아요. 네. LTV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자금 구매 여력을 이제 높여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를 발목을 잡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LTV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네, 가지.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DSR이고요. 아, 소득. 예. 자산뿐만 아니라 소득도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있는 게 금리예요. 아하.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 자, 예를 들면 금리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예. 자,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을 때, 예. 사람들은 뭘 비교를 하냐면, 나가는 이자.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손해보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들 생각을 예. 하죠. 예. 손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집을 샀을 때 얻어들이는 수익. 네. 이걸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은 큰 쪽으로 움직이겠죠. 큰 쪽으로. 그러면 상승장에서는 네네. 상승장에서는 금리가 아무리 비싸도 그렇죠. 금리가 이때 뭐 10%, 20% 아니 20%는 좀 과했고 10% 정도 간다 하더라도 상승장에서의 시세 차익으로 벌어들이는 게 이 10% 올라가는 금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걸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네네.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감안하고도 집을 사버려요. 그렇죠. 상승장에서는. 네네네. 근데 이게 상승장이 이제 지금은 먼저 정체기로 돌입을 해버렸잖아요. 네네네. 돌입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이때 이제 냉정하게 예. 이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시장이 올라갈까 말까 이걸 확신이 있어야 사는데 올라갈까 말까는 약간의 이제 리스크가 생기는 구간이죠. 근데 이자는 올라갈 리스크가 확실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때부터 고민을 하는데 저울질을 하죠. 예, 안 하는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우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보자. 상승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금리의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네. 분위기가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의 효과가 커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DSR 같은 경우도 대출을 많이 해주려고 하지만 그거에 따른 소득 대비 이자 나가는 부담을 따졌을 때는 실질적으로 LTV를 늘려주는 효과가 굉장히 상쇄된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간에 하방 경직은 좀 만들어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네네. 금리가 됐든 대출 규제가 됐든 그게 다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일까요? 그게 같이 모여 있어야 방향이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예. 쭉 한 곳으로 모여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발목을 잡는 게 많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특히 매수자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매수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사야 된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네. 그 매도자들이 호가 올린 거를 네네네. 그거를 이제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걸 이겨내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또 뭐 어떻게 보면 상승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 아쉬운 거는 네네네. 호가를 안 올리고 네. 실거래가 근처에서 매물을 막 내놓잖아요. 네.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 100% 상승합니다. 상승을 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호가가 만약에 더 촘촘하게 만들어지면 예, 100% 상승합니다. 그냥 그 물건이 바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인 상승이 이어날 네네. 수도 있다? 그래요? 이게 매수자들은 그 눈앞에서 보이는 현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자,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예. 그럼 10억 5천에 팔렸어요. 네. 그 다음에 11억에 팔렸어요. 네. 그 다음에 11억 5천이 팔렸어요. 그럼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보이죠? 보고 있는 사람은 점점 조급해져요. 아. 왜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시장이. 네네네네. 시장이 그래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은 얼마겠구나가 예측이 그렇죠. 바로 되니까. 예측이 그 시장의 흐름대로 쭉 간다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제 행동에 참여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걸 막는 게 누구냐면 바로 집 가진 사람들이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호가를 너무 호가를 확 올려버리니까 여기서 갭이 팍 생겨버리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를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 네네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 가진 사람이 10사람이 있으면 네. 자, 우리 담합해가지고 너는 순번을 타가지고 너는 10억 5천에 내놓고 너는 2번은 11억에 내놓고 3번은 11억 5천에 내놓고 4번은 12억에 내놓고 그러면 우린 쭉 올라가서 그냥 마지막 10번은 15억에 팔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조건들이 이제 좀 정책도 사실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네.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전세 네. 부분을 보면 전세가도 이제 매매 가치 좀 같이 오른 측면이 있잖아요. 네. 지금 상황은 일단 어떤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예. 이제 저와 다른 전문가들이 다른 견해를 낸 게 바로 이제 또 전세 시장인데, 전세 시장을 예측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임대차 3법의 폐해. 예.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생기면서 폭등을 했잖아요. 네네네. 폭등을 했으니까 이제 2년이 이제 올해 8월이 2년이잖아요. 아, 벌써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럼 다시 폭등한다. 아.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폭등은 전세가. 네. 예.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임차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임대가를, 전세가를 올리는데 네. 한계치가 있어요. 그걸 임차인 입장에서 받아들이. 네. 그걸 넘어서면 임계치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집을 사겠죠. 그럼 그 집을 사지 않아요. 안 사요? 예. 그럼 포기하고 어디 가요? 하급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살았다. 네. 그러면 이제 서울의 강남보다 떨어지는 지역으로 가고,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경기도로 가고, 네. 경기도에 있던 사람들이 경기도 더 외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 집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네. 폭등을 한 가격이 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전세가가?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2년이 도래하는 사람들은 네. 임대차 3법으로 올라간 전세가를 지금 당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은? 예.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이전의 전세가잖아요. 이 사람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시장에 나오면 예. 지금 전세가, 실거래가를 맞닥뜨리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2배 올란 가격에 이제 그 집에 있으려면 2배 올라간 전세가를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부담이 뭐가 생기냐?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이자도 올라갔다. 이자도 올라갔고. 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전에 살았던 거에 4배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4배의 부담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에 살았다. 네네네. 그럼 대부분이 전세 대출을 끼고 있잖아요. 네. 대부분이. 네. 전세 대출을 끼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2억 정도 대출을 끼고 있다라면 네.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감당해야 될 이자는 만약에 2%대였다라고 하면 2억이면 400만 원이고 한 달이면 한 30만 원 조금 넘잖아요. 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내고 있던 사람이 네. 자, 3억이었던 사람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 6억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6억에 대출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 4억이 되는 거죠. 예. 그럼 금액적으로 2배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금리도 지금 2배가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4억짜리 대출을 받아서 금리를 예를 들어서 5% 내지 6%짜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세 대출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네네. 그러면은 지금 30만 원 내던 사람이 이제 12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럼 뭐 월세나 마찬가지죠. 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만약에 월급쟁이 300만 원짜리다. 그럼 30만 원은 충분히 생활이 어느 정도 되는 네. 시점인데 여기서 120만 원, 150만 원을 내고 되면 어려워지죠.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거를 수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급지로 갈 수밖에 그러면 이걸 포기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집을 사는 쪽으로 한다. 이건 쉽지 않아요. 갭이 너무 커서.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입자 중에는 예.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상담을 하거나 사람들을 봤을 때 뭐냐면 가장 시장에 부정적인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지금 이 사람이 꼭대기에 사게 되면 이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장 집 매수에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세값이 올라가면 매수로 이게 변한다. 네네네네. 지금 그런 건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근데 그게 되면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제 포기하고 내려가잖아요. 네. 내려가면 이게 이제 공실이 생기는 염려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임대인은 이제 계속 고수를 하려고 해요. 임대료를, 현재가를. 네. 고수를 하고, 그럼 넌 나가고 나는 새 임차인 얻으면 돼. 라고 했지만 새 임차인으로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새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어떤 식의 계약이 되냐면
지금 최고 전세가보다는 좀 낮은 가격. 네. 그런 가격의 전세가를 이제 합의해서 우리가 또 나가지 말고 좀 낮춰줄게. 네네네. 그리고 이 가격에 하자. 대신 올라간 거는 좀 인정해야 되잖아. 네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임차인도 내가 이사 가는 거와 이제 내 생활권을 유지하는 것과 이런 걸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수용할 만하다 한 금액에서 이제 합의하고 계약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월세 계약을 하는 거죠. 기존 보증금에서 네. 전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제 보증금 그대로 놔두고 월세만 좀 더 올리자. 월세만 새롭게.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자가 비싸니까 이자가 비싸니까 새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어차피 이자 내는 것보다는 예. 어차피 대출도 안 받아도 되고 그냥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라면 네. 예, 그냥 월세를 내고 그냥 수용하자. 이런 식의 이제 계약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집을 매수하는 것 자체에 또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약간 그 앞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쭤보면은 얼마 전에 신문기사 보니까 전국에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순 이렇게 해서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픽으로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충남 당진이었나? 거기가 거의 전세가율이 80몇 %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막 70% 후반인데도 있고. 그러면 거의 뭐 매매가랑 붙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 아파트가 뭐 신축이냐 구축이냐 뭐 주변 환경이 어떠냐에 다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정도 가격이라면 집값을 예측을 할 때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전세가율이 높잖아요. 그럼 전세가율 높은 것만 보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볼 필요 없어요. 네? 여기서 이게 전세가율이 높은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전세가는 가만히 있는데 매매가가 이렇게 쭉 떨어져서 전세가율이 높을 수 있어요. 아, 어찌됐든 간에 두 가지의 스프레드니까. 예. 그 다음에 매매가는 가만히 있거나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가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가까워진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나중에 시장이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면 상황은 거의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지금 당장만 보면 약간은 다른 상황인데 그래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전세가율 높잖아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매매가가. 그러니까 계속 뭔가 밑에서 받쳐주면서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이론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데들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일단은 방향이 중요하다. 매매가든 전세가든 이렇게 내려오면서 붙느냐. 그러니까 사실 내려오면서 붙잖아요. 그럼 얘가 내려오는 걸 멈춰요. 매매가 내려오는 걸 멈춥니다.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멈추게 돼요. 그걸 뭐라 해야 되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은 걸 뭐 깡통주택 뭐 사실은 역전세, 뭐 뭐라 해야 되죠? 그거는 일어날 수 없어요. 간혹 뉴스 보면 기사에 나오던데요? 그거는 깡통주택이다 막 이렇게.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자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안에를 제대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깡통전세는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임대인이고 세입자예요. 자 제가 매매가 5억짜리 집을 전세를 5억 5천에 내놨습니다. 들어올까요? 위험해서라도 못 들어오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세가가 오히려 낮아지거나 하겠죠. 그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입자가 이 5억 5천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포기해버려요. 집을 포기해버리면 5억 5천에 받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5억짜리 집을 5억 5천에 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게 이제 그 케이스 말고, 그러니까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는 케이스 말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전세 가격보다 낮아질 수는 있잖아요. 매매 가격이 주변 아파트들이. 그거는 이제 약간의 일시적인 현상이죠.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게 지속될 수는 없어요. 일시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역전세가 생기는 거잖아요.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기존에 2년 전에 살던 사람이 이제 전세가가 지금 매매가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전세가는 이거보다 낮은 거죠. 사실은. 지금의 전세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때 전세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
낮은 가격에 맞추기 어려우니까 아니면 맞추면 이제 그 집주인이 내줘야 될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일시적으로 그때 한 번 생기는 현상이죠. 그리고 사실 요 질문을 제일 먼저 저는 드리고 보통 시작을 하는데 네. 이현철 소장님한테 주변 사람들이 네. 지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정말 이현철 소장님이 제일 지겹게 많이 듣는 최근의 질문이라는 게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시장 상황마다 좀 달라지니까 거기서 보면 저는 이제 사람들 심리가 또 읽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일 많이 질문을 받고 저도 굉장히 곤욕스러운 게